사람 참 독하다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독하고 독한 게 사람이고 질기고 질긴 게 사람의 인연인가 봐요. 저도 40여 년을 살아온 인생인데 정말 사람처럼 독하고 인연처럼 질긴 건 처음 봤네요. 끊으려고 끊어지지 않는 게 부모 간의 정이고 억지로 이어봐도 끊어지는 게 사람 간의 정인가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해서 울기도 하고 때론 어이가 없어서 댓글로 잔소리도 쓰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돼서 저의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정말이지 저는 결혼할 때부터 속으로 엄청 욕을 했던 여자예요. 왜냐고요? 시댁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결혼 전에 시댁 식구들 만나봤고 시댁에 놀러와도 봤죠. 하지만 이 정도로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 성격이 정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거든요. 하늘 같은 시부모님 성격을 개판이라고 해서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제 나이가 40대예요. 저희 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가 사회생활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결혼할 때가 2000년대 후반인데 적어도 저는 여자가 하찮고 남자만 위해야 한다고 배운 적도 없고 남편에게서 그런 사상을 느낀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니네 애는 언제 낳냐? 였습니다. 아이고, 뒷골이 확 땡기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갓 30 넘었을 때였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그것도 안부도 묻지도 않고 첫 마디라고 건넨 말이 애를 언제 낳을 거냐? 라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물론 시어머니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이해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리 성격 급하다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헛기침 몇 번 하시더니 새아가가 부담스럽게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봐 하시면서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질어질한 상황이지만 항상 그런 식이었죠. 제가 시집살이를 1년 정도 해야만 했거든요. 그 1년이 지옥 같았습니다. 물론 시집살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시어머니의 무대뽀 성격이었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성격에 아무 생각 안 하고 툭 내뱉는 말투 때문에 곤욕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툭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하시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그 상황을 수습하거나 아니면 슬쩍 도움을 주시는 성격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레 시아버지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은근슬쩍 스며들듯이 시아버지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시집살이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살림이 넉넉치 않아서 제가 시골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서울에서 합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져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죠. 서울로 올라오던 날 아버지는 제게 엄청 신신당부하셨어요. 앞으로 잘 살거라. 내 아들이지만 지 엄마 닮아서 성격 급한 것도 있으니까 너가 좀 이해해주고 대신 내가 너한테 챙겨줄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주시면서 돈을 무려 1000만 원이나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1년간 시집살이 하느라 애썼다. 네 시애미 수발등 값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둬. 이러시는데 정말로 시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남편과 살림을 합쳤네요. 신혼 때부터 떨어져 지냈으니 1년 만에 만난 남편은 오히려 더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더 보고 싶고 진짜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작은 식품회사 마케팅 부서였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은 꽤 큰 기업이 된 식품회사에서 마케팅도 하고 체인점을 모집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이란 게 이름 있고 유명한 기업에 관심을 갖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삼성과 현대 브랜드면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해주고, 다만 남편이 일하는 회사도 굉장히 좋은 재료에 가맹점주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많은데 이름이 덜 알려졌다는 이유로 인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도 명색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다가 친구 꾀임에 넘어가서 이 회사 차릴 때 자금 밀어넣고 마케팅 부서에서 일까지 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늘 돈에 쫓기며 살았어요. 그래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신혼이었고 아직 30대 창창했고 무엇보다 꿈이 있었으니까요. 반지 하방에 살았어도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고 회사가 잘 풀리지 않았어도 하나둘씩 늘어나는 가맹점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지만 몇 군데 출장 나가서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련 강의를 하게 된 터라 생활에 약간은 보탬이 됐거든요. 그런 작은 하나하나 기쁨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근데 뭐든지 좋은 일도 있고 그만큼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그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참 이런 이야기 쓰긴 싫지만 친정 아버지는 정말 집안의 왼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엄마에게 가정폭력도 하고 주폭자라서 경찰도 몇 번 끌려간 터라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은근히 우리 아빠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고 기도했던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안에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사고사를 당했다며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비록 엄마 괴롭히고 저한테도 툭 하면 찾아와서 돈 달라고 깽판 치던 아빠가 죽으니까 솔직히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아니, 시원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겠구나. 엄마도 이젠 고생 끝이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장례 때 좋다는 내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몇 명 오지도 않는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엄마는 뒤에서 한숨 쉬며 죽어서도 돈 한 푼 안 남기고 가네. 그래도 빚이라도 안 남긴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한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 5년간 이혼 안 해주고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진짜로 죽어서 돌아왔네. 하시며 시원섭섭해 하셨어요. 진즉에 이혼하려고 제가 그렇게 부추겼어도 엄마는 폭력에 익숙해지고 아빠의 무서움에 정신적으로 시달려서인지 적극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못 하셨었는데 이렇게나마 헤어지니 속 시원하다며 은근히 좋아하셨죠. 그때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조문하러 오셨어요. 솔직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신 거면 감사한 마음이라도 들 텐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오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뭐하러 오셨을까?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더욱더 저를 화나게 만든 사건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그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다가 시어머니가 누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나 서울 왔어.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와야지. 몰라. 그냥 사고로 죽었대. 사돈 양반이 워낙 인생이 개차반 인생이라 어디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로 죽었다는데 이쪽 집안에서 내놓은 양반이라 뭐 거의 떠들어도 안 보는 분위기여. 안사돈도 독종이야 독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그래, 나도 얼른 눈도장만 찍고 내려갈게. 솔직히 그 통화 내용을 엿듣는데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전후 사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엄마를 독종으로 몰아세우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한편으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너 듣고 있었니? 미안하다. 내가 그만 말실수를 했네. 독종이라뇨?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독종이네 뭐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러니? 내가 뭐 죽을 죄라도 지었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안 무시하고 우리 엄마 깔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막 몰아세우니까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하시고 그걸 마침 본 남편이랑 말이 섞이면서 감정 싸움까지 가게 됐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랑 대화도 안 하려 하시고 남편 역시 저에게 섭섭하다며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운 일이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규율이 무너지고 위아래 간의 서열이 없어졌다지만 아직까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랫사람은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자연히 제가 존경할 리도 없고 싸움만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돈 계산법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빌려드렸다고 가정하면 빌려간 사람이 10,000원을 갚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10,000원을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9,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왜 안 주시냐고 물어보면 10,000원을 갚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1,000원 정도는 수고비 정도로 떼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아마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계산법은 없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계산법이잖아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그럼요 어머니 하며 맞장구를 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1,000원 빼줘 이러는데 어떤 며느리가 안 돼요 이러겠어요. 그냥 맞장구 친 게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돈 계산법도 좀 이상했고 돈에 대해 집착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는 왜 저렇게 돈에 집착이 심하셔? 그랬더니 남편 말이 어릴 적에 우리 집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살 뻔했잖아. 그때 엄마가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이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옆에서 돕기도 하지만 남은 건 도매로 싹 넘기고 더 남은 건 시장에서 직접 팔며 억척스럽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돈에 집착이 굉장히 남다르셨어요. 돈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양잿물도 드실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우정도 의리도 버리겠다며 막걸리 드실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모두들 그게 농담이려니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오지랖까지 넓으셔서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간질도 하고 소문 퍼나르는 일을 자청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고충도 해결해주고 누구한테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서로 연결도 해주는 소일거리로 하루하루 지내셨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의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상한 계산법을 알고 난 이후 시어머니의 괴상한 돈 계산법을 웬만하면 이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갈라서게 됐죠.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집살이 할 때 된통 당한 터라 이참에 어느 정도 제 매운맛도 보여주고 시댁과 선을 긋고 싶었으니까요. 다만 시아버지를 자주 못 뵈는 게 죄스러울 뿐 나머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슬슬 대환장 파티가 시작됐어요. 그때는 남편 사업도 약간씩 일어날 때고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서 반지하를 벗어나 그래도 햇볕이 드는 집으로 이사 가자고 집을 알아볼 때였어요. 수중에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변두리 햇볕 잘 드는 아파트 작은 평수로 옮길 정도는 됐고 대출 좀 끼고 무리하면 집을 살 수도 있단 희망 정도는 보였거든요. 게다가 제가 강의 같은 일을 그만두고 보험 쪽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탄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군요. 이유인 즉슨, 여보, 미안한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당분간 모시고 살 수는 없을까?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다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할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하고 막혀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성들이라면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겁니다. 시어머니랑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아니라면 누가 내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일단 물어는 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좀 우물쭈물 하더니 사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셨는지 투자를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서 일단 우리 집으로 오셔서 당분간만 좀 추위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평생 농사만 지으시고 매사 꼼꼼히 따지시는 시아버지가 보증이라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 성격도 아니신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괜히 시어머니가 무슨 실수 저지른 걸 남편이 시아버지 얘기인 것 마냥 뒤집어 씌워서 연막작전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막 이야기 들었는데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좀 이래저래 문제가 좀 생겨서 너희 집에 당분간만 신세를 좀 지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아차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나 특히 저 떠날 때 주셨던 그 큰 돈, 그 마음까지 다 아는데 제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당분간이라고 하시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시아버지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편에게 시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비록 집이 좁고 햇볕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 방이지만 그래도 당분간 좋은 일 하면 더 큰 복도 올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더 초췌해지셨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셨더군요. 뭔가 이것저것 드셔서 포동포동해진 얼굴이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자마자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 근데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뭔지. 내가 올 때마다 솔직히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제 나도 신세를 좀 져야 하니까 얘기를 하마.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곳이니? 이러니까 우리 손주가 피부병에 자주 걸리고 네 남편도 호흡기가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전에도 우리 집에 오셨었고 여기서 며칠간 주무실 때는 아무 말 없으시더니 갑자기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청소를 하고 방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디 가서 결벽증 있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청소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먼지 한 톨 없이 집을 가꾸는데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더럽다며 청소를 연신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흠잡으려고 억지로 저러는구나 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그 특유의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했죠. 솔직히 이렇게 표현해서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정말 여기저기 안 휘젓고 다닌 적이 없으셨어요. 오죽했으면 동네 미용실 아줌마도 시어머니가 엄청 밝으시더구만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그 미용실 아줌마는 저랑 친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시어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다니신 거죠.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반지하 살다 보면 햇볕도 안 들어오고 가끔 물이 좀 셀 때가 있거든요. 집주인하고 워낙 친해서 그런 거 잘 수리해주고 말만 잘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미안해하면서 도와줬는데 제가 없는 동안 집안에 물이 좀 새며 벽지가 좀 떴었나 봐요.
그럼 그거 말만 잘하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불의를 못 찾는다시고 집주인하고 호되게 부딪힌 겁니다. 집주인 딴에는 아니 집세도 엄청 싸게 해주고 여기서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시어머니까지 이 난리야 하면서 화를 엄청 내셨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니 우리가 공짜로 얹혀 살아? 친분은 친분이고 대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니 온갖 동네가 조용한 날이 없었답니다. 혹시나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로 어머니는 동네 싸움닭으로 급부상하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까지 그 말썽에 불을 지피셨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시아버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달려가니 시아버지가 경찰서 구석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냐고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웬 아가씨랑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피해자라며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과묵하고 약간 예의범죄를 중시하는 꼰대 스타일이긴 해도 생면부지의 아가씨에게 쌍욕을 할 만큼 몰상식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외출하실 때마다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셨는데 그날은 시아버지 홀로 계셨다는 것도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여쭈니 내가 버스를 타려는데 저 아가씨가 경로석에 앉아있길래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길래 아니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져요. 그냥 다른 자리에 앉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경로석은 경로석 주인인 내가 앉아야지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경로석 외에 다른 빈자리도 많았는데 시아버지가 굳이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난리가 나면서 시비가 붙었고 여자한테 욕을 먼저 한 것도 시아버지였어요. 다행히 제가 사과하고 피해자인 여성분도 신체적인 접촉도 없고 노인이니까 이해한다면서 잘 마무리됐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사고치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이런 사고를 치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유달리 시아버지가 늘상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는데 바로 낡은 트럭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그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오셨는데 시골에서 쓰던 낡은 트럭의 뒷부분 짐칸엔 텐트처럼 호로를 씌워놨거든요. 먼지도 많고 잔 기스도 많은 오래된 트럭인데 유독 그걸 애지중지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주차를 한 대 더 하기엔 주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제가 트럭은 이제 팔자고 해도 시아버지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난리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니네 이름으로 이걸 좀 옮겨놓자 이러는 겁니다. 아니 낡디 낡은 트럭을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중고차로 푼돈 받고 넘기시지 이걸 왜 우리 남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는 절대 팔 수는 없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려면 세금 문제도 있으니 우리 남편에게 그걸 사라고 강매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더 무섭더군요. 근데 웃긴 건 남편이 군말 없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미쳤어? 저거 애물단지를 오히려 팔아서 치워야지. 그걸 끼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남편은 뭔가 말할 것이 있는 듯이 멈칫하더니 그냥 귀찮다면서 노인네가 평생을 함께한 트럭인데 버릴 수는 없잖아. 그냥 살아계신 동안 두 분이 드라이브 할 때 쓰시라고 그냥 가지고 있어. 하면서 제 말을 확 끊는 거예요. 솔직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하더군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아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친목계에 들어올 생각이 없냔 거예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하는데 사람들 인맥이 굉장히 중요했고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굴을 많이 비치는 게 중요했던 터라 그나마 귀가 쫑긋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누구랑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쭸더니 동네 재래시장 상인 몇 명하고 건물주 아주머니 몇 분이서 하는 개라는 겁니다. 정말 수단도 좋으시더군요. 언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위아래로 10살 차이는 그냥 친구야, 친구. 액수가 살짝 부담되긴 했지만 시어머니 부탁이고 돈에 대해선 집착이 심한 분이니까 갯돈 떼일 일도 없을 거란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장 쪽 라인을 뚫어두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오케이 했어요. 처음엔 아주 순조로웠어요. 갯돈 잘 내고 모임 잘 나가서 애교 좀 떨면 시장 상인 언니들이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요. 자연히 언니들이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그 덕에 보험 영업 실적도 좋아지니까 점점 개모임의 충실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시장 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개 주고 곧 갯돈을 받을 순번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가 보죠. 연락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기분이 싸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 혼자 사는 댁으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감이 딱 적중한 겁니다. 생활용품은 그대로 놔두고 옷가지 몇 개랑 통장이랑 돈이랑 들고 이미 야반 도주를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점심마다 시장을 돌면서 현금을 직접 거둔 후에 갯돈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통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몇 차례나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통장을 보여주며 봐, 돈은 잘 모이고 있다니까. 이랬기 때문에 통장이 없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사실 저는 큰 돈을 피해 입은 건 아니지만 동네 시장 언니들이 걱정됐어요. 어쨌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시장 언니들에게 시어머니가 사라진 것 같다고 알렸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해뒀고요. 다들 처음엔 걱정하더니 역시나 그중 어떤 언니가 근데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화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화를 꾹 참고 제가 알면 이러고 있겠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너도 한통속 아니야? 지금 네 시어머니랑 짜고 지금 니네 쇼하는 거지? 이러는 겁니다. 정말 사람 환장한다는 기분을 알겠더군요. 그래서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하며 그 언니랑 한판 붙게 됐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을 거예요. 친한 언니랑 싸우게 되고 누명 쓰고 돈도 날리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라졌는데 두 분 다 연락이 안 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예 머리를 싸매고 드러 누웠어요. 아무래도 자기 어머니가 사고치고 다녔으니 어떤 자식인들 버틸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 민폐, 집안에 민폐를 끼치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정말 천만다행인 거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이런저런 일에 얽매여서 돈 문제를 해결 못했다며 다시 시장 돌아다니면서 갯돈 문제는 잘 해결됐고 신고했던 것도 잘 마무리됐지만 이런저런 일로 동네에서 저나 시어머니 신뢰도는 완전 바닥이 돼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동네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죠. 어차피 아파트로 가려고 했었고 다만 그 돈을 시부모님이 오시면서 좀 까먹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동네에서 돌 맞아 죽기 전에 빨리 뜨는 게 상책이다 싶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아무래도 사건 사고만 치는데 두 분을 그냥 요양원에 모실까? 이러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고 그래도 시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은혜가 많은 터라 선뜻 그러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이미 뭔가 큰 결심을 하듯이 이러다가 정말 이 동네에서 돌 맞아 죽겠네. 차라리 내일 아침부터 여기저기 좀 알아봐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저도 대답은 안 했지만 침묵의 긍정 사인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새벽에 뭔가 씻어내는 소리도 들리고 들락날락거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는데 순간 시아버지가 또 바지에 실례를 하셨나 싶었어요. 왜냐면 나이 드시고 나서 부쩍 더 소화 기능이랑 용변 관리를 종종 못 하셔서 그걸 시어머니가 뒤처리를 해주시느라 새벽에 일어나곤 하셨거든요. 행여나 두 분이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에 들리는 소음이 그런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시부모님이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오로지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그 낡은 트럭 한 대만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겨놓은 메시지가 없나 해서 살펴보니 시어머니 글씨체로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다. 사실 우리가 주책 바가지 마냥 행동해서 미안하다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으니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며느리에겐 내가 천벌받을 짓을 많이 했구나. 특히 캣돈 사건은 내가 벌인 일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나중에 너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이제 너희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고 멀리 떠나려고 하니까 우릴 굳이 찾지 말아다오. 이런 내용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노인 둘이서 어딜 간다는 건지 의아하기도 한데 방 안에서 뭔가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아마도 시아버지가 실례를 한 걸 제대로 환기를 못 시키고 그냥 가신 것 같더군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뭔가 쫓기듯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모르겠다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도 안 되고 남편은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요양원 계획을 시부모님이 알고 실망해서 이렇게 밤에 몰래 가신 거라며 죄책감에 시달리더군요. 도대체 이렇게 뒤처리도 제대로 못할 만큼 급히 나가신 이유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알 거라며 구구절절 쓴 내용도 알다가도 모르겠었습니다. 근데 장롱에 딱 하나 뭔가 남겨두고 가셨는데 현금 다발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 거기에도 작은 쪽지가 있는데 시아버지 글씨체였어요. 며느리, 너가 고생했다. 수고비라고 생각하렴. 시골에 있는 땅을 좀 팔았다. 깨끗한 돈이니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 쓰고 싶은데 쓰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노인 둘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나?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였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부모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고 꽤 거액의 돈은 남겨져 있고 정말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종 신고는 냈지만 도저히 두 분의 행방은 알 길이 없더군요. 위치 추적도 해보려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님 마음 모르겠어. 내 생각엔 두 분이 함께 하고 싶으신가 봐. 일단 기다려보자 하면서 그것까진 말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에 뭔가 울림이 있고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 말을 듣고 시부모님 추적하는 건 일단 미뤘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그땐 당장이라도 시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어느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잊고 지내게 되더군요. 게다가 마침 남편 사업이 잘 되면서 가맹점 문의도 쏟아져 들어오고 남편은 다음 개점을 위해서 발벗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쁘게 나다녔어요. 저도 아예 보험 일은 접고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알아보다가 아예 남편 매니저처럼 운전을 하게 됐죠. 나중에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말하고 눈치 없던 분이지만 늘 시아버지를 옆에 태우고 그 낡은 트럭을 직접 몰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상하게 네 시아버지 옆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 이러셨거든요. 문득 그 말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지만 그냥 그러고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도 못된 년이죠.
그러다가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솔직히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다행히 남편이 하는 체인 사업이 배달에 특화된 음식점이라 그런지 잘 됐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아파트로 무사히 이사를 갔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못된 년인 게 또 느껴지네요. 그 고비고비에 시부모님 도움을 그토록 받아놓곤 그 이후로 찾을 생각을 못한 채 그냥 남편에게만 시부모님 꼭 찾아보자 란 말만 되풀이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 차린 가맹점주랑 새롭게 차린 가게를 축하해 줄 겸 개업식 턱도 낼 겸 찾아간 날이었어요. 난생 처음 가보는 동네에다가 저는 원래 그런 자리에 잘 가진 않지만 남편이랑 친분도 있는 분이 가게를 내는 거고 무엇보다 창립 초기부터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분이라서 감사의 의미로 찾아갔죠. 거기서 술도 한잔 마시고 옛날에 힘들 적 이야기를 하며 지인분께서 사모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분이 정말 안 좋은 생각을 수십 번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전부 다 사모님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한다면서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일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술도 한잔 했으니 그런 기분이 더했죠. 그리곤 집에 돌아오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서 술도 깰 겸 동네나 한 바퀴 산책하듯이 돌고 술이 좀 깨면 대리기사 불러서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저를 다독이며 동네 한 바퀴 돌며 술을 깨려고 했죠. 근데 큰 길을 지나 약간 낮은 둔턱의 길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쪽에 쓰레기가 좀 모아져 있는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봇대 위엔 가로등이 비치고 있고 그 옆엔 낡은 트럭이 한 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를 만큼 평범한 트럭이고 풍경이지만 참으로 신기한 게 제 눈엔 순간 그 트럭이 불빛 사이로 보였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차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 차 쪽으로 갔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술김에 반가우며 가봤는데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트럭을 보다가 안을 무심코 봤는데 세상에나 그 안엔 웬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안을 쭉 보니 그 안에 엄청 낯익은 지갑이 보이는 겁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늘상 들고 다니던 손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죽어서도 못 잊는 게 시어머니는 돈에 늘 집착하며 그 손지갑에 돈을 담거나 통장을 담으면서 내가 이 맛에 산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그 지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순간 이 트럭이 왠지 저랑 운명적으로 연결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트럭 뒷부분에 텐트식으로 만들어진 호로 안쪽을 보려고 했죠. 하지만 안쪽에는 지퍼로 닫혀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가자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잃어버린 저희 부모님을 찾은 것 같은데요. 안에 계셔서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찌저찌 해서 경찰이 와주셔서 일단 트럭 뒤에 있는 텐트 문을 열게 됐어요. 그리고 텐트 지퍼가 열리면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이런 낯선 동네 골목길 트럭에서 만난 거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경찰이 왔다는 말에 부시시하게 나오셨다가 저를 보곤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어쩐 일이니? 하며 놀라신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건가? 저도 의아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은 모든 게 다 밝혀졌다는 듯이 한숨만 내쉬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요. 지금 나만 빼고 둘이 다 아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죠? 제가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어렵사리 입을 떼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난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뭔지 너무 의아해서 시어머니에게 왜 도망가셨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쭈니 시어머니 말씀은 사실 너희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란다. 아니, 부담을 안 주는 게 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가시면 어떡해요? 안 그러면 너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랬지. 이미 네 남편하고는 다 이야기 끝내고 야반도주 한 거였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지금 치매가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이젠 아예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라는 거죠. 특히 경로석 사건이나 가끔 실례했던 것도 이미 치매가 중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늘 옆에서 같이 있었던 거고 늘 모시고 다녔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원은 들어가기 싫어해서 어떡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갈등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정말로 벽에 분뇨를 바를 정도로 이미 이성을 잃으셨고 시어머니는 이럴 바에 고생한 저를 위해 돈을 좀 주고 그냥 몰래 나오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남편에겐 매번 위치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걸로 했는데 이 모든 걸 시어머니는 어긴 채 트럭에 짐을 싣고 전국을 여행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에게 물려준 돈은 실제로 시골 땅을 판 돈인데 알고 보니 그 돈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갯돈 열었다가 시골 땅 팔러 간 사이에 갑자기 시아버지가 발작 비슷한 걸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두절되며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니 발만 동동 굴렸던 거고요. 이 모든 사건의 경위를 알고 퍼즐을 맞춰보니 이제야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단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 시아버지도 정신 멀쩡할 때 유언 아닌 유언이 절대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자기를 가두지 말아달라고 했거든. 나도 네 시아버지 병원에 넣어놓고 혼자 살 자신도 없고. 근데 남편이 차만 타면 방실방실 웃고 좋아하니까 나도 여기서 사는 게 어떤가 생각한 거야. 어차피 병원 모시고 가봤자 답은 뻔하고 그럴 바엔 이 낡은 트럭 몰고 동네나 한 바퀴 그러다가 야외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시골 땅 판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늘로 가려고 했지.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겁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말투도 거칠고 성격 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돈에 집착했던 게 나중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남편인 시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함께 있으려고 준비를 하셨던 건데 그걸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물론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이 이야기를 저한테 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며느리가 오케이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 선에서 적당히 알고 대신 중간중간에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 해요. 어쩌면 남편도 치매 걸린 시아버지까지 저에게 짐으로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속마음을 알고 나니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게 슬퍼서 눈물이 왈칵 나오기도 해서 참 묘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상황을 알았으니 일단 집으로 모셨고 좀 지내다가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조립식 주택 지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 걸린 시아버지는 이제 저를 알아보시지도 못할 정도지만 저랑 시어머니랑 번갈아 가며 시아버지 뒷바라지 하고 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이 잘 되니 나름 서포트 잘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지만 이렇게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안에 온기도 들고 때론 부딪히며 감정적으로 교류도 하니까 살 것 같네요. 어쨌든 시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에게 인생이란 뭔지, 부부애란 뭔지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